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함정 몰카의 문제점만 지적해 왔는데 오늘은요. 명품백을 받는 과정에서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김 여사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죠. 공천을 두고도 대통령실과 미묘한 균열이 느껴집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몰래 촬영돼 공개된 명품백 수수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쉬운 점이 있다며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앞서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국회를 찾았을 당시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었습니다.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여론을 감안한 발언을 내놓은 거란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자신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것도 국민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총선을 앞두고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온도차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 이슈로 시끌시끌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건 함정 몰카 공작이라며 이 김건희 여사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하자 하태경 의원 수도권 선거를 망칠 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본질은 공작이라면서 의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국고로 귀속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이 말을 들은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를 망칠 생각이냐고 반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하 의원 혼자 반발한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라는 말에 다들 박수치고 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총선 악재가 될 거란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가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렇게 당은 시끌시끌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자회견 안 한 지 1년 5개월째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일각의 요구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대통령실 바람과 달리 여당이 이슈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문제를 여당에서 앞장서서 제기하는 사람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김 비대위원이 나서는 것을 보면 한 위원장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은 올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형태의 소통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공천을 두고도 당과 대통령실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하겠다더니 뒤로는 후보 내정하는 거냐, 이러면 또 윤심 공천이라고 오해받는다고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 출마를 추켜 세운 데 대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김 위원을 직접 호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공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룰 자체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좀...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편한 심기가 감지됩니다. 한 관계자는 공천 내정 논란이 일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놓고는 공관위 내에 엇박자가 불거졌습니다. 공관위는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로 살아 돌아온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이 3명은 민심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알려지자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공관위 관계자는 그분들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안 했다면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일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지금 정확한 이 여권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열은 왜라고 일단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맞습니다. 진전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해서 한 위원장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때는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함정 몰카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당 내 투톱이라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인데 아침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와 다른 온도차를 보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원내대표가 발언 자제를 당부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반박하는 모양새였죠.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 우려에 더 방점을 찍은 겁니다. 사실 김경률 위원이 이 김건희 리스크를 당내에서 처음으로 꺼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이라면서 존중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 말에 힘을 싣는 거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더 진전된 말이 나온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3종 몰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해왔던 한 위원장, 처음으로 이견을 드러낸 셈입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공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가 돼요.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그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위원장이 그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대대적으로 격려했는데요. 마치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양새가 됐죠. 심지어 김 비대위원이 이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전날 통화해서 제안받은 거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 날은 마침 이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이 경선을 장려하는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면서 공천 룰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측근인 한 위원장을 앉히고 공천을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대통령실이 불편해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 거리를 두고 공정한 공천이라는 포괄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일로 마치 뒤에 대통령이 있고 공천을 내정하는 느낌을 만든 셈이란 겁니다. 어제 제가 아는 기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네. 한동훈 위원장의 승부수로 남은 기간 승부수로 대통령과 차별화 부분을 언급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직적 당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뭔가 작업에 들어간 걸까요?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공식화했고요. 또 당내 공천에서도 확실히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 당청 관계 변화에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스프 처음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이 86 용태론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감을 드러냈고 친명 자객 공천도 부인했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로 151석을 제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목표로 원내 제1당과 151석 과반 확보를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쟁터에서 내가 빵을 먹고 내가 밥을 먹을래가 중요한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86 용태론에 대해선 운동을 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가 있냐며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586 용태론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친명계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출마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고 부인했습니다. 출마 지역에 대해선 지역구로 나가야지 어딜 가겠냐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불출마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선거제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민적 문제의식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 병리편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중 고민을 끝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명계가 당 통합을 위해 조기 통합 선도의 필요성을 요구한 데 대해선 시스템으로 보장돼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원칙과 상식 3인방이 탈당한 상황에 대해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비명 현역 지역구에 출마한 이 다소 논란이 있었던 일부 친명계 인사들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증위가 후보자 적격 명단 31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직을 버리고 서울 은평을에 출마를 선언해 당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인물입니다.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친명계 양문석 전 통영고성위원장도 검증위를 통과했습니다. 양 전 위원장은 수박 막말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해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 검증위는 부적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비명계 의원은 웃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제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체성과 기여도, 도덕성 등 공천 기준의 세부 평가 기준을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 정하겠다는 겁니다.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홈페이지 국민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국민 여론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친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갈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경계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의힘과 달리 물갈이 폭은 정하지 않은 채 여성 청년 장애인은 25%를 경선에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가 오늘 나란히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이 낳으면 아빠도 한 달 유급휴가를 쓰게 하겠다. 민주당은 셋을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현재 배두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빨간 조끼와 장갑 차림으로 국민택배 기사가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공약이 든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저출생 공약은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2주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짜리 유급 휴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보다 열흘 길어진 겁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만 해도 바로 개시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하고 현행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부터 육아 중인 근로자는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문화 개선책도 포함됐습니다. 자신이 쌓은 커리어가 이제 그만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도 이전의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각의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과 이자 100%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득, 자산 기준도 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주택 정책도 도입합니다.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지원 대상도 결혼 10년 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2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세한 재정 마련 방법은 총선 공약을 발표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정부 부담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집계는 함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업이나 또 고용주 뭐 이런 데서도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전부 다 집계하기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대책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는 경기도 분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나눈 뒤 규제를 풀어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살리겠다고요. 메가시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일자 경기 분도로 진화에 나선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에 재정적 특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서울 편입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의 분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는 분도에, 김포 등 서부는 메가시티에 관심이 많다며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총선 전 사실상 불발되자 민심 달래기용 보여주기식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무엇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책임한 거짓말로 김포 서울 편입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새로운 이름 공모까지 착수한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 분도 문제는 여당이 아닌 경기지사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슈라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끌려나간 사람 누굽니까?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유일한 진보당 의원이죠. 지역구가 전북, 전주, 을인데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볼까요? 그런데 끌려나갔어요? 네, 같이 보시면요. 윤 대통령 전북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이렇게 악수를 하죠. 네, 보면 저기 옆에 이제 강성희 의원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악수를 하던 강성희 의원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호원의 저지에도 계속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경호원들 강 의원의 몸을 붙들어 이 행사장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네, 같이 들어보실까요? 당장 야당들 독재 정권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글쎄요. 좀 궁금한 건 국정기조 바꾸라 이렇게 외쳤다고 경호처가 끌고 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아까 보신 영상 보면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장면이 있었죠. 손 놓으라는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았고 이게 경호상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라서 매뉴얼대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전북 전체의 축하 행사를 정치 선동회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작정하고 소란 피운 거라는 의견과 경호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호일 노인 회장이 또 분노했어요.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분노의 대상이었는데요. 바로 이 공약 때문입니다.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노인 회장이 필리핀 출장 중이라는데요. 공약 나오자마자 노인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망언, 망나니짓 이렇게 현지에서 분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 전 대표는 이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부채로 남게 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호일 회장,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며 왜 적자를 노인 탓하느냐고 지적했고요. 이 전 대표는 SNS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판 수금회는 뭐예요? 네, 정치권에서 이 출판 기념회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 걷는 수금회로 변질됐다는 비판 나온 지 오래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 다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5탄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출판 기념회 선거 앞두고 엄청 하던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규제의 사각지대거든요.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팔아번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라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 2만 원짜리 책이 1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써서 기념하려고 원래 하는 건데 자, 대충 이 책을 몇 주 만에 써주는 기획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정치개혁안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노 의원, 장롱 속 나온 3억 원 일부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이라고 했었죠.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채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 책 판 돈이라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은 소식 같네요. 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번번이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밥그릇 지키기에 한마음 한뜻이었던 정치권, 이번엔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자, 검찰이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요. 이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지만 기소에서 빠졌었거든요. 당사자들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나병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의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에게 보고됐고 민주당 경선 경쟁자를 회유한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이러니 검찰 독재 소리가 나온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딸 조민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재판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법원은 조 씨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는 위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정 교수의 딸인 조민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당시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찍힌 모습이 다르고 조 씨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거짓 증언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의 위증 재판에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단 한 차례 불출석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는 3월 있을 김 씨의 재판에 조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네, 30대 남성이 아이 엄마가 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6살 딸 앞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충격이 컸는데요. 검찰은 어린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딸이 실제 범행을 받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밖으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3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 역시 양손을 크게 다쳤고 여성의 6살 딸은 범행 장면을 일부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8개월 동안 스토킹과 폭행, 협박을 일삼았고 사건 한 달 전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외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범행을 본 6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이후 흉기를 산 점 등을 감안해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두려움과 유족들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6살 딸이 범행 장면을 봤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 딸이 범행 장면을 봤다거나 A씨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량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카도 지켜주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족들 요청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법원이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판결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는 거죠. 한 현직 부장판사는 여성 대법관 퇴임 후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화됐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생길 걸 우려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 모두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며 어느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추운 새벽 바다에서 선원 6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는데 천만다행으로 전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선에 갇혔지만 에어포켓이 있어 1시간 넘게 버틴 마지막 한 명은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선체를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전기톱을 동원해 선체를 자릅니다. 1시간 넘게 작업한 끝에 마침내 구멍이 뚫리고 갇혀있던 선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원은 몸을 떨며 해경 구조선에 옮겨 탑니다. 오전 3시 15분쯤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선원 6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원 3명은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던 중 구조됐고 2명도 인근 부표를 붙잡고 버티다 구조됐습니다. 선체에 갇혀있던 선원 1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시간 이상을 버텼습니다. 어선이 뒤집혔지만 1.5m 높이 빈 공간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곳이 이제 선내 선원 침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죠.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경은 배가 뒤집힌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불이 났을 때 무조건 집 밖으로 대피하면 안 됩니다.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으면 문틈을 막고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 실험 현장에서 배영진 기자가 대피 방법을 전합니다. 철거를 앞둔 부산의 4층짜리 빌라. 1층 집에서 불이 시작됩니다. 금세 유리창이 깨지고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는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복도와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옥상까지 가득 차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현관문이 닫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역시 빌라 1층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10분이 지나도 계단은 물론 다른 세대의 연기가 거의 퍼지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연 뒤에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관문을 닫고 대피한 곳은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 벽면에 그름 자국도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올바른 대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4,000여 건. 사망자 중 70%는 연기 흡입으로 숨졌습니다.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건데 무조건 밖으로 대피했다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층에서 불이 났는데 화염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방화문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반대 방향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젖은 수건이라든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안전조치를 하시게 되면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몸을 낮추고 지상과 옥상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이때 출입문과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카드 부정 사용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58%는 경로 우대 카드를 찍고 부정 승차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적발됐을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옆 철제 펜스를 뛰어넘는 남성. 1차 시도는 미끄러져 실패. 두 번째 시도 끝에 넘고선 도망치듯 뛰어갑니다. 한 젊은 남성은 개찰구에 카드를 대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경로 우대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이렇게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사례는 약 5만 건, 하루 평균 130건이 넘습니다. 이 중 83%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만 사용하는 무임승차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경로 우대카드 부정 사용이 58%에 달했습니다. 보통은 일단 사실을 부정하시고 저희가 돈이 없다 하면서 하소연하시고 울고 뭐 이러신 분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압구정역, 을지로 입구역 순이었습니다.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곳들입니다.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이 잦은 압구정역입니다. 우대용 카드로 지하철 요금을 정산하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일반 카드와는 다른 소리가 납니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 사용되는 부정승차 의심 우대 카드는 지하철역마다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CCTV 등으로 모니터링하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적발해냅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기본 요금의 30배를 내야 하고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까지 1,975만 원을 물게 된 부정승차자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역에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에 꼬박 하루 동안 난방과 온수가 중단됐습니다. 펌프 시설이 파손됐는데요. 이 한겨울에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희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작업자들이 땅 아래 온수관 밸브를 고치기 위해 용접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가압장에서 펌프 시설 밸브가 파손돼 수돗물이 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등 3만 8천 세대에 온수와 난방이 끊겼습니다. 집이 지금 거의 냉방 상태고요. 지금 전기 매트 하나 켜고 있는데 저희 4식구 지금 그냥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밤 10시면 된다던 복구공사는 날을 넘겼고 주민들은 22시간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추우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감기 걸릴까 봐 한 번 감기 독감이나 걸리면 후유증이 심한데. 전기장판에 의지해 밤을 난 주민들은 출근 준비를 위해 물을 끓여섰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시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끓이거나 옷을 더 껴입고. 일찌감치 동네 목욕탕으로 원정 샤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물로 샤워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욕탕에 오게 됐습니다. 일부 단지에는 수도 배관까지 터져 물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오후 2시쯤 마무리돼 난방과 온수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장난 밸브를 고치려다 밸브가 파손됐다며 미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선보였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도 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데요. 애플도 샤오미도 화웨이도 다 AI 폰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폰과 어떻게 다른 건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장착한 세계 첫 스마트폰입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외국인과 통화할 때 실시간 13개 국어 양방향 통역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역 앱과 달리 비행기 안처럼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가 시작된 다음 통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통역이 바로 시작됩니다. 한국어로 미국인에게 물었더니 영어 대답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12시 2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 people at 12 o'clock for lunch today.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치즈 피자를 추천합니다. 한 아파트 사진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아파트 이름이 나옵니다. 궁금한 대상에 동그라미만 그려주면 AI가 찾아주는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땐 5배까진 렌즈가 당겨서 찍고 그 이상은 AI가 보정해 고화질로 찍어줍니다. 스케이트를 타느라 빗둘게 찍힌 사진도 AI가 바로 잡아줍니다. 삼성은 신제품 공개 행사를 경쟁사 애플 사옥 인근에서 열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애플에 뺏겼지만 AI 도입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애플은 올 하반기 자체 개발 AI를 탑재한 차기작 아이폰 16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도 AI폰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AI폰 전쟁에 신호탄을 쏘면서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고물가의 여파 여러분은 어디서 느끼십니까? 음식 주문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던 밑반찬, 이제 돈 내는 상점이 있습니다. 음식 싸가려면 포장 비용도 내야 하고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처럼 조용하게 물가가 오르는 스텔스플레이션의 현장, 박재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배달 앱으로 족발 메뉴를 찾아봤더니 기본 구성이 단출합니다. 구성품을 줄인 거죠. 저희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쌈채소는 따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과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먼저 족발에 곁들여 먹는 채소 2,000원을 더 내야 상추와 마늘, 고추 세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쌈장과 새우젓, 치킨무를 추가하려면 각각 500원, 1,0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무료 밑반찬과 무료 리필 등 기존 서비스를 줄인 겁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처럼 조용한 물가 상승, 바로 스텔스플레이션입니다. 포장 할인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육개장을 싸가려니 플라스틱 용기 사용료 명목으로 포장비 1,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포장비도 나와요? 딴데 대비해서 지금 싼 거야. 용기가 4개 되거든. 한 식당은 50년 동안 내놓던 계란말이 무료 리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리필 돼요? 계란 한 판 가격이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가가 비싸니까 계란이 3,500원 하던 게 지금 7,500원이야. 가격은 못 올리고 추가는 하나씩 시켜 먹어라 그거지.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에선 음료 무료 리필 서비스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리필도 되나요? 자동차 정비센터의 대표 무료 서비스였던 타이어 공기압 주입도 이제 요금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공기 보충비 5,000원 따로 들어가요. 요즘에 다 받아요. 저희가 다 해주는 건데 인건비로 들어가.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경기 침체 과정에서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명시적으로는 물가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무료 서비스에 값을 매기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카메라 박지혜입니다. 우주기술 분야 협력 개발 목록,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통역관이 들고 있던 문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아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환히 웃으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악수합니다. 당시 최 외무상 통역관은 문서를 들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해보니 우주기술 분야 협력 개발 목록, 우주로켓연구소 프로그레스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러시아에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주로켓연구소 설립 역시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위성에 장착한 카메라 해상도가 매우 떨어져 제 기능을 할지는 의문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 소위 만리경이라고 한 그게 눈으로서 작용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나 이걸 광학 설비를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아서라도 정찰위성 개발에 목매는 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9지 연합 세력이 문서를 위협과 도발을 공동으로 향해 나가기 위한 중대 사명으로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쓸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도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북한 대표단엔 재래식 포탄 생산 책임자인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러북 밀착 속에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에서 열차가 전복돼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우리 정보당국은 열차가 아닌 버스 사고로 파악했고 또 사상자 규모도 다르게 보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열차 전복 사고 발생 추정 지역은 함경남도 단천시 근처.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지난달 26일 열차가 급경사 고개를 넘던 중 전압이 약해 뒤로 밀려 탈선해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7개의 차량에 400명 넘게 타고 있었다며 사망자가 수백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당국은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열차가 아닌 버스 전복 사고이며 사망자 규모도 수백 명이 아니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곳은 보도에 나온 단천시 근처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급경사가 심하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과거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로 또는 철로가 발전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서울 평창 간 고속전철이 훌륭하다. 우리 측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며 북한의 열악한 도로 상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이틀 전 이란의 폭격을 받은 파키스탄이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한밤중 갑작스런 폭격으로 사람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이란 동남부 접경 지역에 폭발음이 들린 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은 파키스탄이 이란 내 7곳을 공습해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action is a manifestation of Pakistan's unflinching resolve to protect and defend its national security against all threats. 이번 공격은 이틀 전 이란이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국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단체에 폭격을 감행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은 이란과 파키스탄 등 중동 전체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인 파키스탄은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핵전쟁 발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 mean, we do know that stuff is happening in the Middle East with regards to Iran, but this is something that's now bleeding into South Asia. So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whether this ends or whether this escalates further.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란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 내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입니다. 천연기념물이죠. 서울 도심에 200마리가 떼지어서 등장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화려한 자태를 도도하게 뽐냅니다. 간간히 날개도 펄럭여 봅니다. 색색의 원앙들이 무리지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 200여 마리가 서울 도심 하천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망원경 통해서 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예뻐요. 천연 기념물이 저희 집 근처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왔고요. 원앙은 암수 한 쌍이 항상 함께 생활해 100년해로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합니다. 전 세계 2만여 마리 정도만 남아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멸종위기 관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새인 원앙은 겨울마다 2천여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는데 서울 중랑천에 200마리가 자리 잡은 겁니다. 원앙 일부는 텃새가 돼 우리나라 하천이나 계곡 등에 10여 마리씩 서식하기도 하는데 100여 마리 넘게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원앙이가 온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다른 데는 살 수 없으니까 여기에 찾아온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중랑천에서 목격된 원앙은 번식기가 다가오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00마리에서 지금은 수십 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파견돼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데 기여한 코리안 데스크 윤종탁 경감이 주인공인데요. 송진섭 기자가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단잠에 빠진 범죄자들을 깨워 체포하는 필리핀 경찰과 코리안 데스크. 웨이크업, 일어나요.
대출을 미끼로 30여 명에게 11억 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일당 6명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필리핀 현지에 파견돼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코리안 데스크 윤종탁 경감이 오늘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윤 경감이 3년간 한국에 송환시킨 범죄자만 105명에 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12회째를 맞는 영예로운 제복상. 올해는 총 11명의 제복 공무원들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충남 보령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을 검거한 육군 32사단 김창곤 중령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59명을 일망타진한 포항해양경찰서 김건남 경감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현재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산간에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고 당분간 이어질 폭설에 시설물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에 내리던 비는 오늘 밤까지, 해안가는 내일까지 내리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 제주는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 3도, 대구 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광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월요일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또 불발됐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는지 이유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북한 물어야 할 이슈가 산더미인데 말이죠. 국민들 궁금한 내용 답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국민들은 소통을 기다립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통령의 회견은 선택이 아닌 의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